궁을 일로 가는 덴가 심리장가 벽파상의 장례허든 무릎에 호상 헐소그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까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성여관의 인문학 강좌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인데 조금만 계십시오. 오늘은 술과 인문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 뭐 술하고 인문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술과 차를 두고 이 차가 더 우위냐 또 술이 더 우위냐 이런 논란이 계속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왕부란 사람은 술이 차보다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일본의 이제 조주 선사 이런 분들은 차가 술보다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원효 대사의 유일한 아들이신 또 설총 대사는 그 뭔 소리냐 술과 차는 먹고 마시는 방법 또 그 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술과 차가 다르지 않고 그 격이 같다 이제 다주 동의론 이런 거를 주장을 해서 지금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나 현대에 와서 이제 술이 차보다 약간 좀 뭐 이렇게 한 수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언젠가 우리 교육에서 이 술에 대한 교육이 사라졌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향교나 서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동네 어른들을 다 모시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음주 가래가 아니고 하여튼 그 술에 대한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옛날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서당이 요즘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을 이제 서당에서 담당을 했고요. 천자문이나 사자소학, 명심보각 뭐 이런 정도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세운 공립학교는 향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향교가 많죠. 나간에 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는 곳은 그래도 조선시대에 꽤 규모가 있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향교는 요즘 말하면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기관. 그래서 향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서울에서 보는 과거를 보러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향교에서는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유학의 기본 경전들을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실제 과거의 시험 문제가 뭐가 나는지 이런 거는 모르시죠? 과거 시험 문제가 뭐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답은 시를 지어서 제출을 하는데 문제가 주관식이야. 이제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과거 시험 문제야. 사설에 관련된 시사. 주로 이제 유교 사서 삼경 경전 중에서 주인은 이 규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너는 이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사서삼경을 달달달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서삼경을 공자는 이렇게 해석했고 맹자는 이렇게 해석했고 주인은 이렇게 해석했고 이거를 다 마스터를 해야만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 시험 문제야.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쓰면 빵점이야. 자기의 생각을 다시 시로 뭐 그게 뭐 7원 유시가 됐든 5원 유시가 됐든 시로 써가지고 즉석에서 제출을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심사관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한 교육은 뭐 특별히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때 사찰을 중심으로 차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고 또 그와 반대로 고려시대 때는 술을
다 절에서 빚었어요. 양원서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조장, 양조장이란 말은 조선시대 처음 생긴 말이에요. 일제시대 처음 생긴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술을 빚던 기관은 양원서예요. 양원서. 양은 이제 양조한다 할 때 양자고, 원자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빚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주조장 또는 양조장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양원서라는 말보다는 양조장, 주조장 이 말이 훨씬 더 일반화됐죠. 여기 이제 벌교, 오늘 보성여관에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벌교는 역사적으로 원래 나간군에 속해 있었어요. 이제 1908년에 일제가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1908년에 자치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 전역의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요. 1908년에. 그때 전국에서 두 군데의 군을 폐군을 합니다. 괴산군하고 나간군을 폐군해요. 이유는 괴산군하고 나간군이 둘 다 항일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간에 가시면 민속마을 뭐 이렇게 나간 읍성만 있는 게 아니고 3.1운동 독립기념탑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동부 육군에서는 3.1절 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때 그 3.1운동 그 만세 사건에 연루돼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지내고 행사를 하는 데가 나간밖에 없어요. 우리 이쪽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동부 육군이라고 그러는데, 동부 육군 중에 3.1절 날 3.1 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하는 데는 나간밖에 없어요. 근데 100년 전에는 여기 벌교도 나간이었어요. 나간군, 나간군, 낙하면, 낙하리, 나간포구. 벌교란 이름이 아직 그때는 없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벌교는 앞에 벌자가 뗏목 벌자예요. 뗏목. 벌목한다 할 때 벌자, 그 다음에 다리 교자. 그래서 벌교인데, 나간은 뭐 잘 아시죠? 즐거울 낙자에 편한 한자. 그래서 요즘 이제 막 인터넷에서 나간하자 뭐 이런 이제 뭐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간하자는 즐겁고 편안하자 그런 말의 줄임말이고, 나간이란 말 자체가, 나간하자는 말 뜻 자체가 즐겁고 편안하게 우리가 좀 힐링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나간에 오시면 실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08년에 일제가 나간군을 반투로 쪼갭니다. 그래서 저기 조정래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사시던 연산이라는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보성군으로 편입시키고, 저쪽 그 연산 위쪽의 반쪽은 이제 순천군, 당시에 순천군에 편입을 시켜요. 그때는 순천이 순천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순천시로 승격을 하면서 순천군은 승주읍으로 바뀌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1990 몇 년인가 도농 무슨 복합 이때 이제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합치면서 승주군이 없어지고 순천시가 되면서 순천시 나간면이 순천시 나간면이고, 여기는 여전히 보성군 벌교읍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벌교나 나간이 같은 나간군이었어요. 그럼 왜 일제가 나간군하고 괴산군을 폐군했을까? 역사적으로 좀 맥락이 길어요. 태조 이성계는 왜구를 잘 무찌르는 장군으로 당시에 넘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신임을 얻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건데, 그게 다 왜구를 무찌른 공로예요. 그럼 이성계 다음으로 왜구를 잘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김빙길이라는 사람. 이게 나간 출신이에요. 김빙길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넘버원, 김빙길 장군이 넘버2야. 근데 이성계 이 태조가 김빙길 장군을 이제 불러 올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요즘 말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정도의 벼슬을 하사를 했어요. 여기 출신인데. 근데 이분 있을 때부터 하여튼 좌우지간 왜구들이 침범하면 이 양반이 나가서 그냥 사근이 다 그냥 괴멸시켜버려요. 일본에서 소문이 났어요. 나간 거기 벌교 포구, 나간 포구만 들어가면 그 김빙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기만 하면 다 그냥 몰살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놈들도 이미 그때부터 이 나간 그 새끼들 정말 골치 아픈 놈들이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도 호시탐탐 노렸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제 진주성이 안 무너지고 이순신 장군이 굳건히 지키니까 이제 못 들어왔죠. 정유절한 때 진주성이 무너지면서 왜구가 이제 이 호남 완전 여기 있던 다 휩쓸었을 때, 그때 이제 아작이 난 거지.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사찰 큰 거 다 불타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읍성 이런 거 다 불타버리고 그게 정유재란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6.25 사변 때 몽땅 또 불타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때 또 몽땅 불타고 하여튼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고 저기 보성요관 소개 그 하는데 가서 보면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간과 벌교는 한 몸이었다. 그런데 이제 1908년에 이게 쪼개져 가지고 지금 올해가 111년 됐네. 1908년에 쪼개졌으니까 111년이 됐는데 여기서 보성까지는 30km가 넘어요. 나간까지는 8km도 안 돼. 직선거리로 5km도 안 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나간과 벌교는 한 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보성여관은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의 지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교역이는 일제가 이렇게 부흥시킨 신흥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벌교역이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경전선의 그 간이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전선은 무슨 뭐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건설했다기보다는 이 남부 지역에 나는 물자를 다 수탈하게 가기 위한 이제 수탈 철도지. 그래서 이제 철도로도 실어가고 또 여기서 배로 여수로 실어가가지고 여수에서 일본으로 실어가고 그런 이제 수탈 기지로 건설했어요. 이제 벌교, 목포, 군산 뭐 이런 데가 다 일제가 이제 건설한 도시.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벌교는 나간여서 벌교라는 이름이 없었고 목포라는 말이 조선 시대는 안 나와요. 없어요. 군산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선유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이름이 고군산열도예요. 근데 군산이라는 신흥 그 수탈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이름을 거기다 군산이라고 붙이니까 원래 군산이라고 이름이었던 그 선유도는 거기는 고군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간에도 원래 이 나간을 관할하던 치소가 여기 좀 나가면 고읍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나간의 본 치소였어요. 고려시대 때 조선 초까지만 해도 고려 말에 저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절로 올라가면 새로 가는 동네는 이름이 되게 뭐 신시가지 뭐 신촌 뭐 요런 이름이 붙고 원래 있던 구시가지는 뭐 원도심 뭐 구시가지 뭐 옛날에는 이제 그걸 고읍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읍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고읍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나간에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1908년 이전에 또는 그 고려 말 그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 나간과 벌교 요 일대를 관장하던 치소의 행정의 중심이 거기 고읍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아픈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것이고 나간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를 얘기를 해요. 나간에 오시면 5분은 꼭 알고 가야 된다. 첫 번째 꼽는 게 홍암나철. 그분은 이제 여기 칠동 태생인데 여기 장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저기 조성 쪽으로 가다 보면 옥전 마을 가기 전에 지금 벌교 IC가 있는 그 맞은편 칠동 마을 홍암나철이 거기 태생이신데 일제강점기에 만주의 항일 무장 투쟁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의 시조가 홍암나철 선생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양반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을사오적을 척결하겠다고 육혈포 요즘 말로 하면 6년발 권총을 사가지고 을사오적을 쫓아다닐 정도로 아주 그런 분이야. 사실은 이제 대한제국 설립되기 전에 이렇게 조선조 마지막 고종 때 그 급제를 하신 분이야. 과도급제 아까 했던 과도급제를 하신 분인데 뭐 같은 제대로 이제 적임제 배치를 안 하고 무슨 세무징수원 이런 곳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안 간다고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항일 무장 운동 이런 것에 나선 분입니다. 홍암나철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교의 그 의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규홍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원래는 이제 머슴 출신이시고 저기 나간 국인가 신기에서 이제 머슴을 서셨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벌교장에 나무를 해다가 이제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제 나무를 지고 오는데 아까 봤던 홍교다리 위에서 이제 그 유부녀를 희롱하는 이제 일본 헌병을 보고 격분을 참지 못하고
한 방 때렸는데 그냥 헌병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벌기 와서 주먹 자랑하지 말란 말이 생겼다. 뭐 이런 이제 속설이 이제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안기홍 선생님이 뭐 일본 헌병을 한 주먹에 때려주겠다고 그래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뭐 그렇다기보다는 조선조 태조 때부터 이 지역은 일본 놈들을 섬멸하는데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기가 그냥 껄끄러운 동네야. 하여튼 저기가 한국을 먹기만 하면 저기는 선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한일 병탄이 되자마자 조선통감부가 나간을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보니까 무관의 고장이에요. 저만 해도 키가 좀 큰 편인데 저 정도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보다 체격이 2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사세요. 우리 김 회장님 같은 저런 정도의 체격과 떡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무관의 자손들이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좀 활도 좀 땡기고 뭐 참 창도 쓰고 뭐 이 대포도 나르고 이러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배 타봐야 멀미나 하고 이 쌀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흥, 그다음에 나간 뭐 이런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수병으로 삼은 거야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그 뭐 이제 이순신 장군은 별 4개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 밑에 뭐 별 3개, 2개 무슨 뭐 말동 3개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일대 출신 무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 좀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 지역에 와가지고 좀 힘 좀 쓴다고 깝죽대다가는 한 방에 뼈도 못 추리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나 이제 벌교가 이제 뭐 무슨 주먹상을 세운다고 요즘 뭐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벌교가 주먹 자랑하지 말란 거는 연호는 거의 고려 말 조선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고장이 원래 무관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생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 이 벌교가 신흥 수탈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한때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았던 적이 있어요. 경전선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지주들하고 또 일본 그 관리들 헌병들이 바로 저 보이는 2층에서 이제 밤마다 술판 벌리고 이제 요정 파티, 기생 파티 벌리면서 그 한국의 친일파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잡을 했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런 지주들을 앞세워서 한국을 이제 수탈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따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다다미 방이 엄청 길어요. 중간에 이게 미닫이 문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맨 이쪽에 이제 일본 관리나 뭐 헌병 대장이 앉고 저쪽에 이제 뭐 한국 지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문을 쫙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닫이 문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열면서 그게 저 2층에 가면 다다미 방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교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홍합 나철 선생을 위시해서 안규홍 이런 그 항일 정신으로 뭉친 선조들이 참 많았던 고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는 한창기 선생님이라고 원래 이분은 이제 한글 전형주의자여서 한자호가 없어요. 한자호가 없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하다 징징대기를 잘해서 앵보라고 그랬대. 여기 사투리로 어렸을 때 맨날 그냥 질질 짜고 울고 그러면 앵보라고 했거든요. 앵보 이종 사투리인데 그래서 제가 붙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최근에 나온 특집 한창기라는 책을 보니까 그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이 이미 앵보라는 호를 붙여놨더만. 그래서 한창기 선생님은 한글호에 앵보 어렸을 때 징징 짜고 잘 울어서 앵보 한창기인데 뿌리 깊은 나무 편집장을 하셨고 세미 깊은 물을 만드셨고 브리테니커 한국 제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여기 그 고읍 옆에 지곡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는 벌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순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고를 나왔나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나왔나 하여튼 하고 다음에 서울대 법대 광고를 나오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외워서 공부하는 것은 싫다 그래서 자기는 판사나 검사로 나가지 않고 당시에 미8군에 그 영어 성경책을 파는 외판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미국에 유학한 적도 없고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VOA라고 그거를 듣고 상당 부분 많은 영어를 터득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천중학교에 다닐 때 그 순천에는 선교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 선교사들. 그 선교사 집에서 하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영어를 또 좀 많이 익히셨나 안 했나. 그래서 이 양반 영어를 어느 정도 잘했냐면 당시에 미 대사관의 그 대사들이 동양에서 너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능통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브리타니커 본사가 있던 시카고에 영어로 편지를 써서 당신들,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브리타니커 백과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거지. 근데 그게 한 지리 피아노 한 대 값 정도 돼요. 영어로 돼 있어서 처음에. 근데 서울 장안의 먹물들이 그거 하나를 딱 거실에다 비치하는 게 이게 이제 뭐 있어 보이는, 응? 그런 거. 요즘 뭐 한 120인치 텔레비전 거실에 쭉 갖다 놓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을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한글로 그걸 번역을 해요. 양반이 한글 전용주의자고. 그래서 뿌리깊은 나무라는 거는 우리나라 잡지계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최초로 가로쓰기를,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신동아, 사상계 뭐 이런 잡지들이 전부 세로쓰기 한자 병행하던 잡지들이었는데, 뿌리깊은 나무는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도 전부 한글로 썼어요. 뿌리깊은 나무 잡지를 보면 아라비아 숫자도 전부 1978년 6월 20일 다 한글로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그 한국 잡지계에 큰 획을 그은 책이 이제 뿌리깊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 한창기 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분이 물론 뭐 브리타니커 지사장도 하고 뭐 한글 전용주의자고 한국 잡지계에 큰 획을 그은 전혀 새로운 잡지를 발간한 잡지사 사장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되살린 것도 한창기 선생님이고, 우리나라 수많은 민요, 작가 이런 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해서 그거를 음반으로 남긴 것도 이 양반이에요. 우리나라 판소리가 5마당이 있죠. 판소리 5마당이 뭐 뭔지. 판소리 5마당. 신양가, 수궁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하고 저거 적벽가하고는 달라요. 그다음 흥보가 이렇게 5마당을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이라는 말도 있고 동아일보 강당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서 거의 100회에 걸친 감상회를 통해서 전국의 소리꾼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나라 판소리 5마당을 전부 다 수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그 레코드로 발간을 하고, 심지어 그거를 전부 그 사설을 다 채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오선지로 전부 옮겨요. 판소리 5마당을 오선지로 전부 옮겨. 그래서 그거를 전부 출간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 한 번씩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5마당의 그 LP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사를 수록한 그 사설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오선지로 옮긴 악보를 다 보내.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박물관에 가서도 판소리를 치면 한창기 선생이 보낸 영어판 판소리 집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판소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그러니까 그 미학의 핵심은 그 물론 이 말은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민예라고, 민중예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기존 어떤 작가로부터 막 그 기회를 전수받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술적으로 대단히 경지가 뛰어나 그런 작품만 6,500점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지금 나간 읍성 앞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 기성 작가가 만든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성 작가 그러면 이제
이 앵보 한창기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 성북동에 가면 간송박물관이 있어요. 간송 전영필 씨라고. 이분은 나주의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당시에 조선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고 그래요. 뭐 나주의 땅 하며 뭐 서울의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흘러가는 우리 문화재들을 다 돈으로 사들인 사람이 간송 전영필. 그래서 성북동에 간송 전영필 박물관 가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작품이 걸려 있어. 응? 해원 신윤복, 뭐 겸재 정선, 뭐 장승호,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 여기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가면 작가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냥 일반 민중들이 만든 생활 속에서 만든 그냥 생활용품인데 예술적인 경지가 대단히 뛰어난 것만 수집을 한 거야. 이게 앵보 한창기가 갖고 있는 미학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심의 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무심의 미학,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뭘 잘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만든 예술적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민네라는 말은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아주 유명한 미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민중예술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 그 다음에 한국에 오면 고유섭, 한창기, 이런 분들의 미학이, 고유섭은 이제 구수한 큰맛이라고, 우리의 그 전통 미학의 정점을 구수한 큰맛이라고 정의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져, 한창기 선생님은. 그래서 홍합나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병장 안규홍, 그 다음에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그분이 또 이 고장 출신이시고, 벌교를 무대로 소설을 써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하 소설이죠. 물론 그 이념 논쟁을 다루고 민족의 정말 분단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비극적인 대하 소설이지만, 그 무대 주 무대가 이 벌교고, 이 보성여관이 거기 아마 남도여관으로 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토벌대들도 진주도 하고 뭐 같은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소설 태백산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보성여관의 역사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셔서 제가 단가를 잠깐 한 자락 했는데, 보성원 판소리의 그 이제 유파 중에 서편제라고 보죠. 박유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강산제라고 하기도 하고, 보성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편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산 박유전 선생님의 이제 맥을 잇는 분들이 이제 보성에는 엄청나게 많죠. 이제 주로 정씨 집안, 뭐 정응민, 정권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성 소리의 맥을 쭉 이어와서 그 제자도 엄청나고요. 물론 이제 조상현, 국악계의 조용필이라고 불리는 조상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소희, 성우양, 뭐 이런 수많은 그 판소리 명창들이 이제 보성에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보성이 판소리 서편제의 고장이라고 하면 나가는 그 판소리 유파 중에 동편제의 번향입니다. 그 시조를 이제 송만갑 선생님으로 치죠. 고종 시절에 이제 전국에 5대 국창이 있었는데, 임방울, 송만갑, 뭐 이런 분들 5분.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송만갑인데, 이분이 나간 읍성 안에 지금 생가가 있어. 이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동편제가 이제 서편제보다는 제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세가 좀 약한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동편제를 좀 되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에 오면 5대 인물, 홍합나철, 안규홍, 그 다음에 한창기, 조정래, 국창, 송만갑. 그 다음에 한 분을 더 꼽으라고 하면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가야금은 전통적으로 기악 연주만 하는 악기예요. 가야금 산조나 뭐 이런 거. 이게 주로 연주만 하는 악기인데, 그 나간 태생에 오태서 선생님이 있고, 그 오태서 선생님보다 그 위에 그 저쪽 한평 쪽에 김양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가야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 장르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퍼뜨리고 중흥시킨 사람이 나간 읍성 출신의 오태석 선생님. 그래서 가야금 병창의 중시조라고 불러요. 오태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분 정도를 이제 꼽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벌교에는, 그러면 벌교도 나간이니까
벌교의 근세에 아까 저 안규홍 그다음에 뭐 홍합나철 조정선 말고 또 한 분을 빼놓으면 안 되는 분이 바로 최동선 작곡. 여기 가면 최동선 음악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벌교의 최동선 음악당이 왜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가곡을 그 최동선 선생님이 작곡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우리의 가곡들을 최동선 선생님이 작곡을 했어요. 풍류예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풍류도가 있었잖아. 화랑들이 풍류도. 화랑들이 즐겼던 풍류는 뭐였을까요? 지금처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돌을 닦고 무예를 연마하고 이게 풍류도예요. 그러니까 풍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풍류를 요즘에 와서 접목을 하면 요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거 근데 그냥 가끔 하는 건 아니고 자주 하는 거 이게 풍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류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는 요 현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자주 접하고 보고 관심을 갖고 즐기고 향유하고 하느냐 이게 이제 풍류예요. 풍류. 그래서 뭐 혹자들은 풍류하면 야구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는 풍류의 굉장히 작은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시를 풀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풍류에 들어가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너무 아류로 흐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 그거를 이제 풍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지구가 야구공만해지고 그런 느낌들 다 계시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서고 전신 주고 갑자기 막 와서 헤딩을 하고 술을 먹으면 왜 그렇게 돼요? 이제 아까 차를 말씀드렸는데 차는 마시면 전통적으로 사람의 이 마음이나 기를 밑으로 누르는 성질이 있어요. 술은 마시면 기가 위로 떠요. 상기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이 납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농악을 하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는 그 농악의 그 율동, 운율이 우리를 흥을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려요. 술을 먹어도 그런 흥이 생겨요. 음악을 들어도 흥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술은 약간 사람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역할. 근데 차를 마시면 사람을 가라앉혀요. 그래서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스님이 붕 떠가지고 흥분하면 그게 도가 닦아지겠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주로 차를 드셔서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혀서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했던